패트는 자신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장교로 만들기 위해서 자주 강의를 하고 지휘 서신을 발행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서신이 1944년 3월 6일자로 발행된 첫 번째 지휘 서신입니다. 이 지휘 서신을 패튼 리더십의 정수라고 저는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솔선수범하여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모든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휘관뿐 아니라 참모 장교들도 매일 전선을 방문하라. 전선에서는 병사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관찰하라. 질책보다는 칭찬이 더 가치가 있다. 전투에서는 상급자가 전선으로 가는 것이 하급자가 사령부로 오는 것보다 언제나 쉽다. 장교들은 부상자들을 자주 방문하여 즉시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 적절한 휴식은 매우 중요하다. 계획은 단순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명령은 간단하고 짧아야 한다. 명령은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한다. 명령은 분명하고 완벽해야 하며 절대로 아무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 작전 준비 명령은 전투 관련 부서뿐 아니라 의료, 병참 등의 지원 부서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적시에 내려져야 한다. 이 지휘서신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용기 있게 두려움에 떨지 마라. 오늘날의 미 육군 장교들도 여전히 읽고 있는 이 지휘서신의 내용은 비단 군 지휘관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머리에 새겨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패트는 병사들에게도 연설을 자주 했는데 그의 연설을 들은 한 젊은 병사는 가족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가 나타나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완벽하게 우뚝 솟는 그 모습에 꼼짝할 수 없었으며 공기에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30분 동안 우리에게 말했고 그의 비할 데 없는 웅변은 우리를 체면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연설을 마치자 우리는 마치 어떤 신성한 원천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지옥에 가서도 살아 돌아올 남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침공 때 패튼의 제3군은 영국에서 대기만 했는데 패튼은 모든 일의 시작인 초기 상륙작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7월 초 드디어 제3군은 영국에서 노르망디로 조용히 배치되었습니다. 브래들리의 원래 계획은 제3군을 생말로만의 주요 항구이자 브루타니로 가는 관문인 아브랑슈에 투입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가 우거진 옛 석벽으로 둘러싸인 프랑스의 시골은 병력과 차량이 이동하는 데 엄청난 장애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내리는 비록 전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으나 연합군 공군의 1500대의 B-17과 B-24 폭격기의 합동 공습으로 독일군의 전선에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패튼이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진격을 개시한 제3군은 사흘 만에 아브랑슈를 점령했고 날짜 되는 날은 퐁토브 다리를 확보함으로써 미 육군이 남쪽의 루아르강, 동쪽의 생강과 파리, 그리고 서쪽의 브루타뉴 이렇게 세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을 코브라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작전의 성공으로 패튼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기동전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고 가능해진 순간이었습니다. 8월 초 프랑스 전쟁은 패튼 자신과 제3군이 준비해온 전쟁에 부합했고 그의 기질과 천재성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스피드와 협조가 특징이며 전진, 공격, 다시 전진의 공식이 적용되는 질주를 통해 패튼은 브래들리의 얌전한 구식 작전이었던 코브라 작전을 화려한 돌파로 변형시켜 완성하였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진군한 패튼을 독일군은 막을 수 없었지만 휘발유의 소모로 8월 말 메즈에서 진격을 멈췄습니다. 제3군은 불과 한 달 만에 루아르강 북쪽의 프랑스 대부분을 해방시켰고 독일 영토 코아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3군은 9월 둘째 주가 되었어야 재보급을 받을 수 있었고
진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몽고메리의 마켓가든 작전의 영향으로 보급 물자가 다시 줄어들자 패튼은 상급 지휘관들이 10월 정지라고 부르는 명령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탄약을 엄격하게 배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패튼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 즉 방어태세를 취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1월 초 패튼은 다시 진격을 개시했으나 끊임없이 내리는 비와 홍수 그리고 진흙으로 인해 기어갈 정도로 진격을 형편없이 만들었고 여름 동안 프랑스 전역을 휩쓸었던 제3군은 11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마일밖에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12월 6일 독일군은 아르덴 지역을 돌파하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를 벌지 전투라고 합니다. 기습 공격을 당한 미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였으나 바스토니에서 제101 공수사단을 중심으로 독일군의 진격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패튼의 제3군에게 바스토니의 미군을 구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12월 22일 작전을 개시하여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한의 날씨를 뚫고 눈부신 속도로 질주하여 바스토니의 미군을 구출하고 독일군을 몰아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패튼과 제3군은 미 육군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하자 패튼은 태평양 전선으로 신속히 전환되기를 원했지만 그 지역은 더글라스 메가더와 조지 패튼이 같이 있을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았습니다. 1945년 6월 패튼은 바이에른 점령군 군정장관으로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였으나 곧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이에른주 행정관료에 나치 출신들을 대거 기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패튼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지금 독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나치인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모든 나치 당원을 공직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공경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바이에른에는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기와 물도 공급해야 하고 기초 기반 시설의 재건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은 히틀러 정권 동안 관료와 행정가로 근무했으며 당원 자격은 당시 직업을 얻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패튼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12월 9일 교통사고를 당했고 12월 21일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60세였습니다. 패튼은 종종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직업에 관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신중한 기획자였습니다. 일단 작전이 진행되면 패튼은 전형적으로 진격과 공격이 조합된 끊임없는 작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것과 빠른 속도를 구별하기 위해 늘 신경을 썼습니다. 그에게 있어 서두른다는 것은 즉흥적이거나 적절하지 않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반면 철저하게 준비하면 서두를 필요 없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작전 또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작전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였습니다. 패튼은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대책을 마련했고 가능하면 전투의 시간과 장소 같은 조건들이 적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철저한 준비는 진행되는 사건마다 지휘관이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1차 걸프전 당시 미 육군은 패튼의 이러한 원칙을 실행에 옮겨 사막의 방패작전과 사막의 폭풍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패튼은 다른 모든 지휘관 사이에서도 돋보이는 리더십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동기부여의 달인이었고 자신이 지휘하는 부하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준을 뛰어넘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감정, 마음가짐을 부하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기업체 및 민간 정부의 지도자들도 리더십에 관한
패턴의 연설과 다른 선언들을 연구하여 그로부터 동기부여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